안녕하세요. 교육학 변수입니다. 자, 2024 얼마 전에 이제 7급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육학 어떻게들 보셨는지 이제 또 결과도 아마 궁금하실 거고요. 시험이 또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자, 교육학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 소개 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은 변민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고려대에서 교육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공단기 모두공 그리고 이제 KG 희소샘플러스에서 교육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총평 먼저 해볼게요. 난이도는 평이었습니다. 이번 시험.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한 두 문제 정도는 좀 고민하실 만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맥클레건이랑 이제 교육공원의 승진 규정 요 두 문제 정도 말고는 충분히 다 정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이제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잘 보셔야 될 게 아직 우리가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이제 뭐가 들어가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 학점제도 아직 현장에서 시작은 안 됐어요. 물론 시범 학교들은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고교 학점제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또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내년 일단 우리 9급 시험에도 2022는 나왔었고요. 당연히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고교 학점제 내년에 9급 시험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9급을 준비하시는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 9급에 일단 무조건 2022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요거는 반드시 체크하시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두 문제 정도 빼고는 다 좀 맞아야 되지 않나? 이런 사실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들이 좀 그렇게 평이하게 출제가 됐는지 하나씩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조선시대 교육기관 중 관학이 아닌 것은 일단 제가 이제 해설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제 교재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너무 쉬웠죠. 우리 교육학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너무 쉬운데? 이러면서 아마 1번을 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고구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조선까지 내려오는데 관학, 사학은 당연히 가르쳐야 돼요. 관학, 사학은. 그 중에서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어디죠? 조선입니다, 조선. 근데 조선에서 지금 딱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성균관, 향교, 사부학당 딱 관학으로 묶어놨는데 어디? 서원만 사학으로 딱 떨어져 있죠.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된다? 서원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 여기 우리 이름에서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제 아직 교육학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해도 지금 다중지능 이론 뭔가 지능이 좀 여러 개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1번 지능은 단일한 특성을 가진다. 일단 이름 자체랑도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존 지능일은 지능은 지능검사 문항에 바르게 답하는 능력이다. 지능은 대체로 타고난 능력, 논리, 언어 능력 이런 걸로 이제 얘기했는데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능은 그 문화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생물심리적 잠재력이다. 사람은 모든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지능의 조합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리하여 또 이제 제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머릿속에 가드네팔이 떠올리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쉽게 우리는 답을 찾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지능들이 상호작용한다. 언어지능 그리고 논리수학지능 이런 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교육행정 이론에서 인간관계론의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이제 교육행정 초반에 이제 이런 이론들이 나오죠.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이런 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론은 좀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죠. 근데 그에 반해 과학적 관리론은 굉장히 일단 과학이란 게 들어가면 굉장히 좀 차갑고 이런 느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이제 좀 그런 따뜻한 거를 다 찾으시면 그게 인간관계론이 되고 좀 차가운 느낌 이런 게 나면 과학적 관리론인데 근데 사실 이 문제도 문제인데 이거 기출을 거의 이거 기출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2021 9까지 9급 문제입니다.
교육행정 접근에 인간관계라는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냥 해당하지 않는 거, 보기 어려운 거. 지금 선지들이 어때요? 뭐 거의 뭐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기출 문제가. 그래서 기출을 열심히 뽀개시는 게 일단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기출에서 이렇게 뭐 거의 뭐 몇 글자 정도 바꾸고 그냥 또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이렇게 기출을 베이스로 해서 또 조금만 고쳐서 나오는 문제가 있다면 이런 건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걔는 적극적, 능동적 전제 굉장히 따뜻하죠. 그리고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동기 유발 요인이 아니에요.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사람을 뭘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돈으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돈만으로 움직여줘? 우리 따뜻한 좀 인간 대 인간 이런 이런 게 중요하지. 이런 게죠. 인간관계론이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전문화가 작업 집단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그런 조직을 이끌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사람들을 전문화 시켜야 돼요. 그럼 이게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거야. 지금 너무 좀 어때요? 좀 차갑죠? 그래서 이런 게 뭐가 돼요? 이런 게 과학적 관리론이 되죠. 그래서 생산 추진은 개인의 능력보다 이런 비공식 조직, 인간관계론이 나오면 무조건 비공식 조직이랑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공식 조직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회사가 공식 조직이라면 그 회사 안에 있는 가령 어떤 거? 동호회. 이런 게 비공식 조직이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 내 동호회, 그럼 거기 왜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 자체는 너무 차가워요. 그런데 이런 동호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좀 어때요? 이런 인간적인, 이런 좀 정을 나누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인간관계론 계속 뭐가 좀 이런 따뜻한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어땠다? 기출 그대로 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의사결정 모형 중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의사결정 모형도 언제든 출제가 될 수 있다고 늘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통 모형, 이게 사실 어때요? 조직화된 무정부의 상태, 느슨한 조직,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이런 게 어떤 거? 이게 학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엔 마치 올센. 그래서 조직의 목적, 사전에 설정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래서 수단, 목적, 독립돼 있다, 우연. 여기는 키워드가 또 우연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책 조화를 이룰 때 좋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합리성보다 우연성, 계속 우연. 그래서 의사결정을 조화를 이루는 건 이런 거. 기존의 해결책, 문제, 참여자, 이런 기회.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 자, 볼까요? 1번.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 우연. 이런 거 키워드 다 던졌잖아요. 이렇게 키워드 다 던지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럼 뭐예요? 점점 모형이 되겠죠.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만족스러운 대안, 당연히 만족 모형이 될 거고. 의사결정의 전제로 인간의 전능성, 인간은 다 할 수 있대요. 전지전능하게 다 할 수 있대요. 사실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뭐 합리, 모형 이렇게 됩니다. 쉽죠?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교육과정은 국가 경쟁력 향상이 중요한 수학, 과학 분야에 새롭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쌤들이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실 때 그냥 개념만 그냥 이해 없이 암기하시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이제 스토리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 이제 뭐 직관적 사고, 내적 동기, 브루너 이런 거 나오지만 브루너가 왜 나왔는지도 다 이해가 되셔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뭐부터? 진보주의 교육이 막 성행하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쏘면서 지금 미국이 이제 충격에 빠진 거죠. 그래서 야, 우리 미국 교육이 왜 이렇게 망가진 거지? 그래서 원인을 찾다가 그걸 원인을 어디서 찾았다? 그거를 진보주의에서 찾았다고. 그래서 이제 우졸 회의, 당대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회의를 했죠. 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뭘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야, 우리 왜 이렇게 우리의 수학, 과학이 왜 이렇게 망가진 거지? 맨날 진보주의에서 뭐 얘기했으니까 야, 애들이 좋아하는 거 하자. 애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거 가르치자. 애들이 수학, 과학에 흥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이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 돼. 우리 이제 다시 우리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 그러니까 수학, 과학을 다시 열심히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브루너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서 뭐가 등장을 했다 이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린 당연히 모두 알고 계셔야 되고 브루너의 발견, 학습, 지식의 구조, 교과의 구조, 학문의 구조, 당연히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당연히 내적 동기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일반적 전이, 특수적 전이 당연히 일반적 전이. 그래서 각 학자마다 또 딸려 나오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 이런 걸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문제 자체는 너무 쉬웠죠. 그냥 불어는 나오면 무조건 사실 뭐예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랑 연결이 되셔야 되죠. 자, 또 이제 본질주의입니다. 본질주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이제 이 문제를 푸실 때 머릿속에 뭘 또 데리고 오셔야 돼요? 20세기 전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오셔야 되죠. 그래서 또, 그러면 지금 또 블라블라 해보세요. 20세기 전기 교육 철학 뭐가 있어요? 가령 좀 전에 엄청 얘기했던 진보주의, 그리고 항존주의, 그리고 본질주의, 재건주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큰 틀 두 개로 가르잖아요? 우리 이제 진보주의랑 재건주의가 좀 같은 편, 그리고 항존주의와 본질주의가 좀 같은 편 이런 느낌이죠. 왜? 본질주의랑 항존주의는 어떤 관점이에요? 보수적 관점이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들 다 뭘 비판한 거예요? 다 진보주의를 비판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재건주의는 뭐라고도 표현하니까 자기네들이 진보주의에 이제 뭐 계승하는 사람이다, 진보주의 후계자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니까 이제 같은 편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자, 그럼 본질주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를 비판하나요? 진보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의 목표, 본질주의. 일단 이름에도 느껴지시죠? 우린 당연히 뭐 해야 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본질적으로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게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하니까 누구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학습자가 아니라 교사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육 목표, 문화적 가치의 유산. 이거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너무 소중한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누구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교사 중심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 이거 너무 유명한 아저씨죠. 누구? 허친스. 어디 나오는 아저씨다? 이 아저씨는 항존주의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항존주의, 계속 항존주의, 허친스, 그럼 뭐가 나와야 되고, 고전 읽히고 이런 게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 다 연결이 되셔야 돼요. 연결이. 자, 다음에 설명하는 교육사상가. 이것도 사실 한 키워드로 끝났어요. 뭐가 보이십니까? 썸머일 학교 보이십니까? 썸머일 학교? 그래서 아동은 본성적으로 선하다. 학습과 관련해 최대한의 자유. 그러니까 정말 자유를 너무 많이 줘, 애들한테. 너 공부하기 싫어? 하지마. 오늘 수업 듣기 싫어? 나가서 놀아. 최대한의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썸머일 학교 당연히 누가 나오셔야 돼요? 닐, 썸머일 학교. 이것도 거의 0.5초짜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무조건 찾으셔야 되고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콜버그 또 이제 우리 엄청 많이 연습하는 거죠. 왜? 콜버그도 언제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학자라.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이제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올게요. 우리가 이제 6단계가 있는 건 아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1단계 복종 처벌, 2단계 개인적 쾌락주의, 3단계 착한 소년 소녀, 4단계 사회 질서 권위, 5단계 사회 계약, 그리고 마지막에 6단계 보편적 윤리 이런 거를 지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틀로는 인습 이전, 인습 이후 이렇게 큰 틀로는 3단계로 가려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떠올리셔도 됩니다. 만약에 막 애기들이 막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아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척키라고 아십니까? 척키? 이제 옛날에 엄청 무서운 영화였는데 그럼 애들한테 딱 이 척키를 딱 보여주면 애들이 딱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제 착해질게요. 말 잘 들을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딱 척해를 딱 보여주면 애들이 착해질게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척해, 착해, 질게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척해, 처벌, 쾌락. 그리고 착해, 질. 착한 소녀, 그리고 질서. 착해질.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계윤. 계약, 윤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 맨 마지막 단계 이런 도덕적 원리, 양심적 행위 이거는 거의 어떤 사람? 간디 같은 사람들이나 해당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범인들은 사실 저 단계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하여 다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단계에 도달해요. 도덕적 판단은 스스로 선택한 나와있죠. 도덕적 원리, 양심의 결단. 그래서 척해, 착해, 질게, 윤 이런 도덕적 원리, 이런 윤리, 양심의 원리 이런 걸 따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 뭐가 된다? 보편적 윤리가 되겠습니다. 쉽죠? 자, 앨리스입니다. 앨리스. 자,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그래서 앨리스의 REBT. 이것도 이제 제가 어제 수업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상담에서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 이 앨리스랑 로저스 이런 학자들은 너무 중요하다. 언제든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도 하긴 했었는데 자, 그럼 이제 앨리스.
왜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죠? 어떤 생각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비합리적인 신념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꾸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비합리적인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합리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내 마음도 이제 괜찮아질 거야. 내 행동도 괜찮아질 거야. 그게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야, 너 왜 그렇게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해? 아십니까, 혹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래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이제 앨리스가 있는데, 이 이상한 비합리적인 사고를 어디로 바꿔야 돼요, 이제? 합리적으로 바꿔야 돼요. 비합리적인 걸 합리적으로. 그럼 얘 이제 모두 괜찮아져요? 정서도 괜찮아져요. 그리고 행동도 괜찮아져요. 그래서 이런 걸 REBT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기출 판박입니다. 보여드리면, 정신분석 상담 주요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정신분석 해당하지 않는 거를 물어놓고 이제 뭐 비합리적 신념 농박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이제 앨리스를 물어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어요. 사실 얘나 어때요? 거의 뭐 같은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계속 이제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 합리적으로 바꿔줘야 된다. 기출. 판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출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 기출을 그냥 한번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출을 뽀개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출을 완벽히 하셔야 됩니다. 자, 스턴버그의 지능의 3원론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도 이제 제 수업 들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스턴버그 하면 그냥 뭐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분창실 이게 바로 떠오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턴버그의 분창실 원래 이제 저희 스티븐 스필버그 아십니까? 그 영화 감독? 그래서 원래는 이제 스필버그의 분장실 여기서 뭐 나오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스턴버그의 분창실. 그래서 이것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3원론 분창실. 그러니까 절대 제가 수업에서도 늘 말씀드리긴 하는데 우리 학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린 그냥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합격을 위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지엽적이고 너무 이렇게 깊이 파고들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 딱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 가이드라인은 이제 제가 잡아 드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를 없애시면 돼요? 분창실을 없애면 뭐가 남아요 이제? 공간적 지능이 남는 거죠. 되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출제가 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총론만 봐요. 우리 강론은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총론에서 제시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이 아닌 것은 그래서 요것도 우리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구성의 중점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제 예언을 하자면 우리 이제 내년 시험에서는 가령 또 어떤 거? 핵심 역량, 2022가 추구하는 인간상 이런 거는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뭐 내년에 나올지 내후년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당연히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을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당장 뭐 달달달달 외우신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여러 번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세요. 그래서 그냥 생소한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주관식 시험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선지 중에서 얘는 뭐지? 처음 보는데 이런 애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디지털 전환, 기후, 생태, 환경 등에 따른 미래 사회 불확실성. 지금 얼마나 지금 미래가 불확실해요. 지금 10년 전과 지금도 너무 달라요. 근데 이제 또 10년 뒤가 어떻게 달라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렇게 환경이 변해도 우리 아이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적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바뀐 환경에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이 주도성을 엄청 강조합니다. 2022. 그래서 자기 주도적, 우리가 이제 교육에서도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학습을 어떻게 해요? 교육학에서 엄청 좋아하는 거. 자기 주도 학습. 우리는 학습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일단 주도성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전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위해 서로 존중, 배려,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아름답죠. 그래서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인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그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여기도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 이렇게 3개짜리, 4개짜리, 혹은 뭐 5개짜리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출제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를 만들기가 엄청 편하다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가하는 기초 소양이 아닌 것은 이상한 거 하나 더 집어넣으면 문제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2022는 지금 기출이 있어봤자 지금 몇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기출만 가지고는 당연히 우리가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내년에 바뀌는, 어떻게 보면 참 이제 딱 바뀌는 시점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이게 또 몇 년 쌓이면 이렇게 기출이 쌓여서 이제 기출만으로도 커버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기출 플러스 이런 내용은 추가로 잘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교육, 평생학습에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이제 교육학에서 평생학습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 또 주도성. 그래서 우리 뒤에 문제도 나오지만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진로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지금 여기선 진로, 아이들이 지금 진로 하니까 또 입맛을 다시는 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진로에 따라서 지금 어떤 교육을 해야 돼요? 다 다른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의 교육은 어땠다? 지금 다른 30명을 앉혀놓고 다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네들은 사회에 나가서 하고 싶은 게 다 다른데 그럼 학교에서도 다른 거를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이러니까 어떻게? 이제 진로에 관련된,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부터. 이게 다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이것도 우리 기출이었죠. 학습자 어떤 거?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 계속 우리 학습자, 결국에는 지금 학습자에 맞춰야 돼요. 학습자에. 그래서 교과 교육의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이거 깊이 있는 학습도 그냥 깊이 있는 거 좋은 거지로 끝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 그리고 위긴스 앤 맥타이의 영속적 이해, 이런 것까지 연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육 과정에 추구하는 게 뭐예요? 핵심 역량이라고요. 그러니까 핵심 역량을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간의 연계 통합. 그래서 여기 또 어떤 거? 교육학은 뭘 좋아한다? 분과를 좋아한다? 통합을 좋아한다? 통합을 좋아한다. 그래서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이거 왜 계속 우리 교육학이 떠드는 거잖아요. 우리 삶과 학교는 뭐 하면 안 된다? 분리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 맨날 맥락적, 그리고 삶에서 중심이 되는 걸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돼. 이런 거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학습에 대한 성찰을 강화한다.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뭐 해야 돼요? 계속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 사고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해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자, 그럼 문제 해결,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가려운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행 평가. 이런 게 또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 자율화 분과를 기반으로 학교, 교사, 학부모,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 주체 간의 협도체제 구축, 학습자의 특성,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아름답죠? 자, 그럼 어때요? 지금 디지털 기후, 생태 변화. 그래서 또 이제 주도성 함양한다. 아름답죠? 교과 교육의 깊이 있는 학습 좀 전에 얘기했죠. 그리고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런 거. 우리 본 적이 없잖아, 이런 거. 그래서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또 해결, 사고 과정 중시하는 거, 이런 거 수행 평가, 이런 거 하라고요. 쉽죠? 그래서 교육학을 공부하실 때 너무 그냥 무지성으로만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하셔야 된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자, 다음과 같이 주장한 교육학자 행동 목표 한계를 지적했어요. 이미 여기서도 찾을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뭐 예술적 접근. 왜? 뭐 했던 양반이라? 미술했던 양반이라. 그래서 우리 또 너무 유명한 키워드 교육적 감시감, 교육 비평, 교육적 상상력, 영교육과정, 이런 게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 자체가 뭐예요? 아이즈너. 행동, 목표, 비판, 질적 연구, 질적 평가.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뭐 제목 안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육적 상상력, 예술성에 대한 은유적 용어, 교육적 감시관, 교육 비평, 다 아시는 키워드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은 뭐 너무 쉬웠죠. 이것도 거의 뭐 0.5초짜리 문제였습니다. 아이즈너. 자, 가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자, 그럼 요거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신뢰도, 타당도 언제든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얘네들도 완벽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또 타당도 안에서 어떤 거? 우리 이제 신뢰도는 항상 제가 수업에서 뭘 얘기하죠? 뭐를 신뢰해? 내 동검을 신뢰해. 그런데 타당도는 내 준, 구, 타. 이런 거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준, 구, 타. 내 준, 구, 타. 그래서 내용 타당도는 말 그대로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용 타당도 나오면 뭐가 딸려 나오셔야 돼요? 이원 분류표 무조건 머릿속에 들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준거 타당도 2개, 예측 타당도, 공인 타당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인 타당도,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나 성질의 심리적 구인, 어떻게 이런 게 심리적, 이런 걸 어떻게 구성 요인이 뭐지? 이런 거를 들여다보는 게 뭐다? 구인 타당도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서 조작적 정의를 부여하니 검사 점수가 조작적 정의에 분명한 이제 심리적 구인을 제대로 측정하는 것을 검증한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나 성질을 조작 그대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거의 뭐 1초 정도짜리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타당도? 구인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자, 에디 모형의 분석. 이것도 우리 순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된다? 분, 설, 개, 실, 평. 오케이. 그래서 분설, 개, 실, 평 머릿속에 나오시죠. 자, 그럼 우리 분석에서는 뭐를 분석한다? 아, 얘네들이 뭘 요구하지? 요구를 분석하죠. 그럼 우리는 어떤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지? 학습자를 분석하죠. 그리고 어떤 거? 지금 이런 거, 직무, 과제, 환경 이런 거를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나? 괜찮나? 이건 어디, 효과성 어디 가서 분석해야 돼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평가에 가서 효과성, 효율성 이런 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이 나왔다고 다 그냥 분석 이러고 푸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답하는 교육사회학 이론. 이거 제 어제 수업을 했는데 어제 수업에서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언제든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잘 챙겨놓으세요 라고 또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자, 윌리스의 어떤 거? 반학교 문화.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하죠. 저 학교 다닐 때 저 떠올려보세요. 그런 일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떠올리시면 돼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 생산론에 따르면 왜 노동자가 된다? 자본가들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내가 노동자가 되기 싫어도 자본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거지 같은 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은 계속 노동자가 되는 거야 라고 앞에 이론에선 설명을 했지만 지금 윌리스에 따르면 어떤 거예요? 아닌데? 왜? 노동자가 왜? 난 노동자가 너무 멋있어서 나는 건데? 난 그게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학교에서도 이런 반학교 문화, 좀 일진들 그런 문화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감정은 사나이들, 그래서 이제 반학교 문화 학생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 그래서 일상언어에서 쉽게 드러난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노동자를 택한다? 자기네들이 너무 그게 만족스러우니까. 자기는 왜 노동자가 왜? 난 너무 우리 아버지 노동자인데, 난 우리 아버지 너무 멋진데? 난 그래서 나 아버지처럼 나 노동자가 될 거야. 스스로 뭐 하는 거라고요? 자기네들이 선택을 해서 노동자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걸 윌리스의 저항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들은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학교가 전달하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아. 그래서 반학교 문화를 만든다고요. 노동계급의 학생 자신들의 사나이라고 부르며 노동문화에서의 가치관을 학교 문화에 접목함으로 이렇게 또 나와 있죠. 반학교 문화를 형성한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이제 윌리스의 저항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보르슈, 진치스, 브루디에, 번스타인도 언제든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그런 학자들입니다. 자, 교육평등 쉽죠? 교육평등. 얘도 살포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올게요. 자, 우리 교육평등 4개가 있다 그랬어요. 일단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가령 미국에서 백인들만 학교를 다녀요. 유색인종은 학교를 못 다녀요. 그러면 야, 왜 유색인종은 왜 학교 못 다녀? 빨리 우리도 학교 다니게 해줘. 알았어. 학교 와. 그게 뭐예요? 이게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근데 학교를 오라고는 했는데 그럼 이제 입학은 할 수 있어. 근데 이 학교가 등록금이 막 있어. 야, 나 돈 없는데? 뭐야, 학교 오라고 해놓고 돈 내라고 하면 돈 없는 사람은 못 가는 거잖아. 아, 알았어. 그러면은 그냥 무상으로 해줄게. 이게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학교를 막 다녀요. 근데 학교마다 어떤 거예요?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그러면 야, 이게 또 무슨 평등이야?
이게 학교 다니라고 해서, 다닌다고 해서 이게 다 똑같은 학교가 아니잖아. 아, 알았어. 학교 다 비슷하게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나오는 게 어떤 거? 고교 평준화. 그래서 예전에도 저는 이제 비평준화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그때도 뭐가 있었냐면 학교들 간에 서열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서 뭐 1위 고등학교, 2위 고등학교, 3위 막 이렇게 서열들이 막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뭐 때문에? 고교 평준화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 교육 조건의 평등.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야, 그러면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이제 수업에서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좋은 교사는 뭐다? 학습자들을 교육 목표를 도달하게 만드는 게 좋은 교사다. 라고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30명이 앉아 있는데 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게 한두 명밖에 없으면 이건 사실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을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학교에 왔으면 이 교육 목표를 다 성취해야지. 그게 평등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교육 결과의 평등까지 오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 학업 성취까지 다 올라와야 돼요. 우리 30명 누구나. 그런데 그럼 이 차이가 왜 날까요? 학업 성취의 차이일까? 그럼 여러 가지 또 이제 원인이 있지만 어디서 이제 만약에 초등학교를 들어오는데 어떤 친구는 이미 유치원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초등학교를 들어와요. 근데 어떤 친구는 유치원까지 뭐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없어.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를 들어와. 그럼 당연히 초등학교에서 학업 성취가 어떻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또 어떤 가정의 경제적 차이 때문에 누군가는 학업 성취가 높고 누군가는 낮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관심이 학교가 아니라 어디로 또 이제 쏠리게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연계가 되셔야 되고 콜맨 보고서까지 또 연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교육 결과의 평등. 그래서 교육 결과의 평등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 뭐까지 머릿속에 연계가 되셔야 된다? 보상, 교육까지 연계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육기회 허용적 평등, 성별,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 철폐, 괜찮죠. 그래서 교육기회 보장적 평등, 취약을 가로막는 경제, 사회, 지리, 제약, 제고, 괜찮죠. 교육 조건의 평등, 이제 학교를 어떻게 하겠다? 다 수준을 맞춰주겠다. 그래서 교사, 이제 교육과정, 학교 간의 격차를 해소하겠다. 그럼 교육 결과의 평등,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가 아니라 교육 결과의 평등은 뭐를 맞춰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학업 성취 결과를 맞춰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평생교육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또 이제 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법을 아직 이게 제 커리상으로는 법을 우리가 아직 디테일하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다음 달에 가서 법을 얘기하고 이렇게 되긴 할 건데, 그러니까 법이 사실 엄청 디테일하게 막 그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일단 숫자가 나오면 숫자를 바꾸는 걸 엄청 또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그런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교육부 장관은 매년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직 뭐 교육법 관련 이게 공부를 좀 빡시게 안 하신 분들도 뭐 하여튼 뭐 괜찮습니다. 이제 법이라는 건 그냥 여러 번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하여튼 제가 다 이제 훈련을 시켜드릴 거라. 자, 그러면 이게 원래 평생교육법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년 왜? 이것도 문제를 출제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숫자 하나만 뭐 살짝 바꾸면 그냥 문제 하나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 나오는 거는 무조건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을 이제 매년이 아니라 어떻게 돼서 5년이라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괜찮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8번이 또 2번 시험의 문제였죠. 이거 좀 기본적인 걸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큰 틀로는 그 평생교육 파트입니다. 여기도 이제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평생교육 파트에서 기업 교육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교육학 전체에서 보면 그렇게 기업 교육이 메이저 파트는 아니에요. 좀 이제 마이너한 파트긴 한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육학인데 기업 쪽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 걸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교육학과 경영학 그 경계에 이제 있는 좀 그런 학문입니다. 이름 자체도 기업, 교육. 그래서 우리가 이제 HRM이 있고 HRD가 있거든요.
근데 교육학과 쪽에서 하는 거는 HRM이 아니라 HRD예요.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 개발.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개발이잖아, 가방. 인적 자원 개발. 일반 경영학과에서 하는 건 회사에서 만약에 인사부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하는 건 뭐예요? 관리에 관련. 거기가 HRM이 되는 거고,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고, 저희 교육학 쪽에서는 이게 그래서 D가 됩니다. 개발 쪽이. 그런데 사실 요게 사실 이런 문제는 틀리라고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교육학을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이걸 맞으라고 사실 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만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당연히 좀 구석에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교육학에서는 그렇게 엄청 중요한 개념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틀리셔도 여러분의 합격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 찍은 사람이나 맞을 그런 문제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 HRD가 있고 HRM이 있고 이게 둘 다 좀 이게 중복돼 있는, 근데 여기도 좀 HRM 쪽에 가깝긴 한데, 그래서 HRD가 교육훈련 개발, 조직 개발, 경력 개발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딥하게 너무 이것 때문에 이걸 얼마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나왔네. 에이, 틀렸다. 어쩔 수 없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는 원래 교육훈련을 그냥 번역을 개인 개발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개발, 그리고 경력 개발, 조직 개발, 요 세 개가 해당하고 생산 개발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 때문에 나 이거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런 걸 출제했구나. 이거 그냥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교육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않은 거. 자, 그럼 여기서 교육기본법을 출제했는데 당연히 교육기본법 우리한테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걸 디테일하게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거 수업에서도 수차례 그냥 얘기해요. 자연스럽게. 어제도 아마 제가 물어봤을 거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어디까지라고요? 의무교육은 어디까지? 중학교까지. 그리고 무상교육은 어디까지? 고등학교까지. 이걸 숱하게 제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이게 의무교육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3번 보시면 의무교육기간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중학교까지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령 1번, 2번, 4번을 잘 모르신다고 해도 오답을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맞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개념이라. 그래서 의무교육은 어디까지? 중학교까지. 그리고 무상교육은 어디까지?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꽤 있긴 합니다. 가령 중학생 애들은 뭐를 그럼 할 수 없다? 퇴학을 시킬 수가 없다고요. 왜? 중학생 애들은 뭐다 보니까?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어쩌고저쩌고 그랬어도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전학을 보내고 이런 거죠.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게? 자퇴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퇴학도 시킬 수 있는 거고. 왜? 고등학교까지는 뭐가 아니니까 이제.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그렇게 괜찮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거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이거 아시는지. 그래서 1, 2, 4번도 그냥 이제 좀 여러 번 보시면서 눈에 익히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번입니다. 학교 회계 등 교육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요것도 이제 학교 회계에 대한 거를 좀 물어봤는데 여기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이거는 좀 그래도 공부를 좀 하셔야 좀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는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는 이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그럼 교육비 특별회계, 이것도 또 좀 그래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교육비 특별회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시도 교육학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격리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뭐를 둔다고요? 교육비 특별회계를 둔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교육청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육비 특별회계를 둔다. 자,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 그 밖에 의무교육 관련된 경비는 이것도 기출에 나왔던 거긴 한데 누가? 국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국가도 부담하고 지자체도 부담하고. 근데 의무교육 외의 거예요. 그러면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된 경비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자체 그리고 누구도 들어가. 여기는 학부모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또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또 되게 만들기 편한 거죠.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또 학부모도 집어넣으면 되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려면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 회계.
우리는 일반 회사 회계랑 다르죠. 왜? 일반 회사는 회계가 어떻게 돌아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 학교는 다르다고. 왜? 우리 학교는 개학이 언제예요? 3월 초예요. 그래서 뭐 3월 1일은 빨간 날이니까 일반적으로는 3월 2일에 개학하고 이러긴 하는데, 그래서 매년 회계연도 자체가 어떻게 3월 1일부터 어디까지? 2월 말일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 기준을 뭘로 잡아서 방학, 개학, 이게 우리는 일반 밖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3월 1일에 개학을 이제 한 학기가 1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회계연도도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회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 세출안을 편성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누구한테 이제 제출을 해요? 학교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다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교 회계라는 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느낌을 좀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1번. 시도의 교육학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격리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학교회계를 둔 게 아니라 어디? 우리 지자체에 뭐를 둔다고요? 교육비 특별 회계를 둔다고요. 그래서 초, 중, 고 학교회계 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며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회계는 어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날짜도 3월 1일부터 어디까지? 2월 말일까지. 그래서 학교회계, 국가 일반회계, 지자체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받은 경비, 학교 발전 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국가, 지자체 보조금, 지원금, 사용료, 수수료, 이월금, 물품대각 등등 세입으로 한다. 그래서 얘는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 그 밖에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나와야 돼요? 국가, 지자체가 부담한다로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요것도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실 얘도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건지 좀 확인해보고 오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적용 대상, 이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요게 걸리는 게 뭐냐면 이 령은 다음 각 호에 교육공무원에 적용한다. 그럼 당연히 일단 교육공무원이 누군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긴 해야 되죠. 그래서 교육공무원이 누구예요? 교사랑 교원이랑 이제 어떤 거? 교육 전문직 이런 양반들이 교육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영중 근무 성적 평정, 교사의 경우 다면 평가, 근무 성적 평정, 다면 평가 결과의 합산을 포함한다. 그래서 관할 규정에는 이를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는 교감쌤, 그리고 교감으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급 학교의 교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 각급 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급 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 기준에 달하는 자. 그래서 1호 내지 3호의 이외에 교감,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수석 교사에 대해서는 이 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현행 교육공무원의 승진제도는 연공 실적을 절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 경력, 연수, 성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합니다. 그래서 연공도 필요하고 그래서 연공이 그냥 시쳇말로 하면 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적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력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그래서 이제 경력 평정은 매 학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근무 성적 평정은 매 학기 종료를 기준으로 동료 교사의 다면 평가 결과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사에 대해서 매 학년도 종료를 기준으로 해당 교사의 근무 실적, 근무 수행 능력, 근무 수행 태도에 관해 근무 성적 평정과 다면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면 평가만 합산한다고 하면 그래서 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공무원의 교육 성적 평정은 직무 연수 성적과 자격 연수 성적으로 나누어 평정하는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그래서 얘도 살펴보면 교육공무원의 교육 성적 평정은 직무 연수 성적과 자격 연수 성적으로 나누어 평정하는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얘는 좀 디테일한 문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의 교육학에 관한 관장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우리 법령을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교육감은 교육학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조례안의 작성, 예산안, 편성, 막 결산서 작성, 교육규칙의 제정, 뭐 교육규칙은 뭐 잘 아실 것 같고, 그리고 또 학교, 그 밖에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폐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그 밖에 교육, 학교 체육, 학교 통합구역, 뭐 많아요. 그래서 이 뒤에까지 17개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문제는 이거 17개를 다 외웠어야 맞힐 수 있는 문제였을까요? 하면 아니죠. 아니죠. 왜? 지금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긴 했는데 1번, 2번, 3번은 좀 전에 그럼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맞아. 그럼 4번은 내가 못 봤어. 못 봤으니까 답이 4번이야가 아니라 제가 수업에도 이제 그런 말을 또 합니다. 교육감은 어디를 컨트롤해요? 초, 중, 고 대학에서 교육감은 초, 중, 고까지만 컨트롤합니다. 대학은 지금 교육감이 컨트롤할 수 있는 쪽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죠? 대학 등 고등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 우리는 지금 중등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중고. 고등교육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감은 지금 우리 지역에 아무리 대학들이 뭐 여러 개가 있어도 교육감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교육감은. 대학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육감은 어디까지만 컨트롤할 수 있다? 초, 중, 고까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학의 고등교육에 관련된 거는 교육감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 2, 3을 제대로 다 열심히 암기했겠지? 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거 교육감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나를 그냥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교육학을 뭘 하셔야 된다?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학급 경영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그럼 학급 경영. 이거 학급 경영을, 이 학급을 누가 할까요? 교사가 하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교직원 인사. 예? 지금 이 학급에 관련된 건데, 우리 반. 여기서 갑자기 교직원 인사가 왜 나와요? 그런데 어떤 거? 교과 지도, 그리고 특별활동, 생활지도, 이거 다 누가? 교사가 우리 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답이 돼요? 교직원 인사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무슨 이론 가지고 푸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쉽게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고교학점제가 내년부터 제대로 시행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시행이 아직도 되진 않았지만 어디에 다 명시가 이미 돼 있어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교학점제가. 그래서 요거를 지금 올해 벌써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년, 내후년에는 언제든 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그럼 고교학점제 다시 표현하면 뭐라고 제가 했죠? 진로 중심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또 표현한다고도 했죠. 아이들이 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교육하기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사바사라고. 애들이 다 달라요. 그럼 다른 애들한테는 어떤 교육을 해야 돼요? 다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공교육이 그런 걸 잘 못해 왔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일환으로 나온 게 또 뭐가 되는 거고,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올게요. 글씨가 잘 안 보이는구나. 자, 그럼 일단 큰 틀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녹색 창에 고교 학점제를 치시면 거기에 고교 학점제 관련된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해요. 자, 그러면 학생이 기초소양,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고요. 내가 진로가 달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달라.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똑같은 걸 다 가르치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너 진로에 따라서 학교에서 다른 거 배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학에 가서 지금 전공은 그래도 필수가 있죠. 근데 필수는 다 들어야 되지만 전공 선택은 또 어때요? 다 자기 원하는 거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양도 마찬가지죠. 교양 필수가 있지만 교양도 수많은 교양들 내가 원하는 걸 들을 수 있잖아요. 내 뭐에 따라? 내 흥미에 따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요. 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그래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 누적해 졸업하는 제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대학에서 하고 있는 거를 어디로 끌어내린 거예요? 고등학교로 끌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을 그냥 떠올리시면 돼요. 대학에서 하고 있던 거. 대학에서 우리 어떻게 졸업을 했죠?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했잖아요. 그렇게 지금 고등학교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안 가본 길이에요. 아직. 우리가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걸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내년에 이게 잘 구현이 될지 어떨지는 뭐 내년에 뭐 돼봐야 알겠지만. 자, 그럼 다시 학생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 획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 공통 비중을 지금 공통 과목 비중을 확대하는 게 아니죠. 지금 뭘 확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결국 다시 사바사 원하는 것들 진로에 따라 적성에 따라 하고 싶은 게 다르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그럼 공통이 점점 줄어들고 아이들이 선택하는 게 더 늘어나는 게 뭐 이게 고교 학점제 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해 졸업합니다. 아름답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을 단위가 아니라 이제 뭐 학점. 그러니까 당연히 고교 학점제. 법령상 출석 일수 기준 충족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현행 졸업 요건을 학점 취득으로. 이거 우리 지금 대학교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떠오르시면 됩니다. 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철수의 수학시험 성적은 60점이었다. 자, 요 문제도 이게 한동안 안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 수업에서는 요거 이제 풀이를 다 얘기는 했었어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충분히 다 쉽게 푸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는 혹시 모르니까 이제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정규 분포를 보이는 철수의 학교 이제 전체 학생은 50명의 수학 평균이 50이에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래요. 철수의 수학 점수는 학교에서 8등, 동점자는 어때요? 철수의 학교 내 규준 점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그럼 이거 풀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를 좀 기억하시라고 하냐면 요거를 좀 머릿속에 들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를 푸실 때 이거 딱 그리고 그냥 푸시면은 너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머릿속에 숙지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철수는 지금 일단 60점인데 이 학교의 평균이 몇이에요? 평균이 여기 50점이에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씩 10씩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60점, 여기가 70점, 여기가 80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철수가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철수가 60이라고요. 그러니까 요 선에 해당하는 게 다 뭐예요, 이제? 이게 다 그냥 철수께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G점수는 몇 점? 플러스 1점이 되는 거. 그래서 G점수 1점 괜찮죠. 그리고 T점수는 몇 점? 60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럼 여기는 퍼센트로 하면 몇이에요? 여기 가운데까지가 몇 프로예요? 50%죠. 딱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몇 프로가 돼요? 여기가. 그래서 요 34, 13, 2는 좀 외우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몇 프로? about 84%가 됩니다. 그럼 84%가 스탯9에 몇 점이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래에 또 이제 스탯9도 머릿속에 들고 계셔야 되는 건데 1등급이 4%, 2등급이 7%, 그리고 3등급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등급이 12% 이렇게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스탯9 점수는 물어봤어요. 등급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몇? 여기가 11이거든요. 그럼 100에서 11을 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몇? 89%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선 또 12를 빼면 여기까지 몇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77%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 지금 철수는 몇 프로였어요? 84%였어요. 그러니까 84니까 요 어디에 들어가요? 요 7점에 들어가죠. 그래서 몇 개가 다 이제 1번, 3번, 4번이 다 괜찮고 그래서 100분위는 몇 프로가 된다? 8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 푸실 때 머릿속에 요거를 좀 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G점수, T점수 문제 푸실 때는 이거 스탯9까지 해서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숫자 34, 13 요거 뭐 점수야 뭐 1, 2, 3 그리고 50에다가 하나씩 추가되는 거니까 10씩 요 정도만 좀 머릿속에 들고 계시면 이거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도 그래도 여러 기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연습하셔도 앞으로 나올 어떤 문제든 충분히 다 정복이 되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7급 25문제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7급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내년에 이제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9까지부터 해가지고 지금 하여튼 교육학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뭐가 제일 중요하다? 기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을 충분히 정복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거? 법령들을 또 잘 정리하고 그러면 오늘 출제가 된 것처럼 오늘도 25문제 중에 좀 2문제 정도는 좀 틀리라고 출제를 한 뭐 그런 문제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이 2문제 말고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다 정복이 가능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교육학 겁내지 마시고요. 누구나 다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기는 이제 제 네이버 교육학 카페입니다. 이쪽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자료도 좀 계속 얻어 가시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총평과 이제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